할머니, 경찰 부를 거예요. 그 말이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10분 뒤 우리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손가락질 한 번 안 받고 살았던 제가, 손자 하나 키우겠다고 제 인생을 다 바쳤던 제가 경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서 있는 아이. 제가 직접 밥 먹여 키운 손자였습니다. 제가 신고했어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휴대폰 하나였습니다. 그걸 잠깐 뺏었을 뿐인데 제가 범죄자가 된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 키운 걸까? 아니면 요즘 세상이 이렇게 변한 걸까?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경찰이 아니라 그 아이가 숨기고 있던 진짜 이유였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이니 편하게 눌러주세요. 새벽 2시가 넘었는데도 방문 아래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 식탁에 앉아 있다가 또 한 번 시계를 봤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이 집은 원래 이렇게까지 조용한 집이 아니었지요. 아이가 어릴 때는 웃음소리도 많았고 장난감 바퀴 끄는 소리, 만화영화 틀어놓은 소리, 밥 달라는 소리까지 하루 종일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말수가 줄었고 문 닫는 소리만 커졌습니다. 사람이 한 집에 살아도 마음이 멀어지면 집안 공기부터 달라지는 법이었습니다. 저는 김순자입니다. 68입니다. 부산 외곽 오래된 빌라 3층에서 살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집이라 장을 보고 올라올 때마다 숨이 찼지만 그래도 볕이 잘 들어서 좋아했던 집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작은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고 점심에는 된장국 냄새를 올리고 저녁에는 빨래를 개며 하루를 정리하는 식으로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15년 전에 먼저 갔습니다. 그 뒤로는 반찬 가게를 오래 하다가 허리 통증이 심해져 문을 닫았고 지금은 국민연금과 조금 남겨둔 돈으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나이 들었다고 정말 조용해지지는 않더군요. 제 손자 이준호는 17입니다. 키가 저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크고 어깨도 제법 벌어졌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 큰 아이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아직도 어린아이로 보였습니다. 준호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저희 집에서 지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아들은 직장 때문에 지방 출장이 잦았고 며느리는 병원에서 교대 근무를 했습니다. 둘 다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며칠만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그 며칠이 몇 달이 되었고 몇 달이 몇 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 준비물 챙기는 것도 제 일이 되었고 도시락 반찬을 고민하는 것도 제 일이 되었고 열이 나서 응급실에 데려가는 것도 제 일이 되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를 보는 일에 서운함보다 책임이 먼저 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젊었고 아이는 아주 작았습니다. 준호는 어릴 때 말수가 적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질문이 많은 아이였지요. 할머니, 사람은 왜 늙어요? 할머니, 엄마는 왜 밤에 일해요? 할머니, 나도 크면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손을 멈추고 아이 얼굴을 봤습니다. 눈이 참 맑은 아이였습니다. 제가 김밥을 말면 옆에서 단무지 집어먹으며 웃었고 시장에 같이 가면 제 손목을 붙잡고 종종 걸음을 치던 아이였습니다. 유치원 재롱잔치 때는 무대 위에서 저를 찾느라 계속 객석을 두리번거리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가 어느새 방문을 잠그고 사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저를 부를 때도 할머니보다 내 외요가 먼저 나오는 나이가 되었지요.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였습니다. 준호가 달라지기 시작한 게 처음에는 사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밥 먹을 때 대답이 짧아지고 학교 이야기를 잘 안 하고 제 눈을 피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 정도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누구나 그 나이에는 자기만의 방이 필요하고 자기만의 비밀도 생기는 법이니까요. 문제는 휴대폰이었습니다. 손에서 놓질 않았습니다. 밥 먹으면서도 보고 화장실 가면서도 보고 자려고 누워서도 보고 새벽까지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랑 연락하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눈밑이 어두워졌습니다. 아침이면 깨우기가 힘들어졌고 학교 갈 시간에 겨우 일어나 비틀비틀 세수를 했습니다. 어떤 날은 아예 배가 아프다며 이불을 뒤집었었지요. 제가 보기엔 배보다 마음이 더 아파 보였습니다. 준호야, 학교 안 가니? 제가 방문 앞에서 조심스럽게 물으면 안에서 한참 인기척이 없다가 낮게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좀 쉬면 안 돼요? 어디 아프니? 그냥 피곤해요. 피곤하다는 말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17살 아이 입에서 피곤하다는 말이 그렇게 자주 나오는 게 저는 불안했습니다. 젊은 아이는 몸보다 마음이 먼저 망가지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더 잔소리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밥은 먹었는지, 숙제는 했는지, 학교는 갔는지, 시험은 언제인지, 휴대폰은 이제 그만 보면 안 되는지. 저는 걱정으로 물었고 준호는 감시로 받아들였던 모양입니다. 며느리는 바빴습니다. 전화하면 늘 병원 복도 같은 데서 받는 목소리였습니다. 뒤에서 누가 부르는 소리, 기계음, 빠르게 걷는 발소리가 함께 들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번 주는 진짜 정신이 없어서요. 준호가 요즘 잠을 너무 못 자. 사춘기라 그래요. 조금 두고 보세요. 학교도 자꾸 늦고. 제가 주말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주말이 와도 이야기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 앞에서 괜히 분위기만 무거워졌고 며느리는 피곤한 얼굴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은 더 말이 없었습니다. 집에 와도 휴대폰만 보다가 준호야, 엄마 말 잘 듣고 같은 말만 툭 남기고 다시 나갔습니다. 그러면 저는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엄마 말도 아니고 할머니 말도 아니고 도대체 누가 제대로 붙잡아 줄 건가 싶었지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해도 됐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니까요. 다만 아이 마음이 무너지는 소리는 너무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늦게 듣게 되는 법입니다. 그날 저녁도 별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등어를 구웠고 미역국을 데웠습니다. 준호가 좋아하던 계란말이도 했습니다. 그런데 식탁에 앉은 아이는 젓가락으로 계란 끝만 만지작거릴 뿐 밥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눈은 계속 휴대폰 화면으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놀라는 것 같기도 했고 조급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제가 물컵을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밥 먹을 때는 그거 좀 내려놓자. 중요한 거예요. 밥이 더 중요하지. 할머니는 맨날 그런 식이잖아요. 그 말이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저는 잠깐 입을 다물었습니다. 화내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널 괴롭히려고 그러니? 눈이 다 충혈됐는데 걱정돼서 그러지. 준호는 그제야 휴대폰을 탁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억지로 밥을 몇 숟갈 뜨는 듯 하더니 이내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됐어요. 배 안 고파요. 한창 클 나이인데 그렇게 먹어서 되겠니? 좀 그냥 두면 안 돼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순간 식탁 위 공기가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저는 손에 쥔 수저를 천천히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아이 얼굴을 봤습니다. 예민하게 마른 볼, 푸석한 입술, 잠 못 잔 사람 특유의 붉어진 눈. 그 얼굴을 보니 화보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더 말하게 되었습니다. 준호야, 너 요즘 많이 이상해졌어. 할머니가 모를 줄 아니? 그 말에 준호 표정이 확 굳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피곤해 보이던 얼굴이 한순간 방어적인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뭐려? 밤새 폰만 붙들고 있고 학교도 자꾸 빠지고 밥도 안 먹고 이게 괜찮은 거니? 다른 애들도 다 그래요. 다른 애들이 다 하면 너도 다 해야 하니? 준호는 대답 대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가 거칠게 났습니다. 그 작은 소리에 제 심장도 따라 놀랐습니다. 진짜 지긋지긋해.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제가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었습니다. 지긋지긋하다. 그 말은 사람이 아니라 삶 전체를 밀어내는 말처럼 들리니까요. 준호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쾅 하고 닫힌 문 앞에서 저는 한동안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등어 냄새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미역국 위에는 얇은 막이 생겼습니다. 식탁 건너편 아이 그릇은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걸 치우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섭섭해서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서 그랬습니다. 밤이 더 깊어졌습니다. 저는 일부러 거실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혹시 물이라도 마시러 나오면 말 한마디 건네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문 아래로는 계속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시계를 봤습니다. 12시가 넘고 1시가 넘고 2시가 넘어도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문 앞까지 가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두드리기 전 한 번 숨을 골랐습니다. 괜히 또 싸움이 될까 싶어서였습니다. 준호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직 안 자니? 한참 뒤에야 안에서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요? 내일 학교 가야지. 이제 그만 자야지. 알아서 해요. 그 말에 저는 손잡이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사실인데도 그 잠긴 문이 이상하게 서럽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키운 아이방 문이 이제는 저를 막는 문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저는 문 앞에 선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휴대폰 진동 소리가 짧게 울렸고 이어서 손가락이 빠르게 화면을 두드리는 소리 같은 것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밤늦게까지 휴대폰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어딘가에 쫓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 불안의 정체를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에 멈춰 섰습니다. 불 꺼지지 않은 방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이는 제 손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고요. 내일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이 휴대폰을 확인해야겠다고요. 그게 아이를 살리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새벽 내내 얕은 숨만 쉬다가 겨우 몸을 일으킨 느낌이었지요. 부엌 창문을 여니 바깥 공기가 차갑게 들어왔습니다. 밤새 미세먼지가 심했는지 멀리 보이던 건물 윤곽도 흐릿했습니다. 저는 찬물에 손을 담갔다가 천천히 미역국을 데웠습니다. 계란도 하나 부쳤습니다. 이상하게도 전날보다 더 잘 챙겨 먹여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참 이상하지요. 서운한 일을 당해도 미운 것보다 걱정이 먼저 올라오는 때가 있으니까요. 준호는 아침 7시가 지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2번 조심스럽게 노크했습니다. 준호야, 일어나야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학교 가야지. 늦는다. 잠시 뒤 이불 속에서 말하는 듯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안 가요. 저는 문 앞에서 그대로 굳었습니다. 어제도 힘겹게 보냈는데 오늘까지 이렇게 되면 더는 넘길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안 가니? 그냥요. 그냥이 어디 있니? 시험도 얼마 안 남았잖아. 안에서는 한숨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짜증 섞인 목소리가 바로 이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맨날 시험, 학교, 밥 그 말밖에 없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도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를 그냥 두는 것이 편할 수는 있어도 그게 옳은 일은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니? 내가 밤새 안 자고 아침마다 학교도 안 가고 밥도 안 먹는데 내가 걱정도 하지 말아야 하니? 걱정 말고 그냥 냅두라고요. 그건 못한다. 짧게 말하고 돌아섰지만 제 안에서는 이미 무언가 결심이 서고 있었습니다. 아침밥을 식탁에 올려두고 기다렸지만 준호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결석 연락이라도 해야 하나 싶어 담임 번호를 찾다가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했지요. 아이 상태가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적어도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9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준호는 교복도 갈아입지 않은 채 후드티에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나왔습니다. 머리는 눌려 있었고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졸린 눈이 아니라 밤새 쫓기다 지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차려둔 밥을 쳐다보더니 아이는 냉장고에서 물만 꺼내 마셨습니다. 저는 일부러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밥부터 먹어. 입맛 없어요. 그래도 몇 숟갈은 먹어야지.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에 쥔 휴대폰 화면만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엄지손가락이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던지 누가 보면 시험 공부라도 하는 줄 알겠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안에 있던 불안이 확실한 모양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저건 의지대로 놓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아이 맞은편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준호야. 왜요? 휴대폰 좀 보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이 어깨가 딱 굳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폰을 무의식적으로 자기 쪽으로 더 끌어당기는 게 보였습니다. 왜요? 할머니가 확인 좀 하자.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알아야겠다. 싫어요.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야. 제 폰이에요. 누가 모르니. 그래도 지금은 봐야겠다. 준호는 의자를 뒤로 밀고 일어났습니다.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졌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예민했고 무엇보다 겁먹은 사람처럼 과하게 반응했습니다. 남의 폰을 왜 봐요? 남이 아니라 내 할머니고 너 돌본 사람이 나야. 그래서요? 그래서 제 사생활도 다 봐도 돼요? 그 말은 생각보다 더 크게 울렸습니다. 사생활. 그 단어가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 아이 마음속에서 저는 가족이 아니라 간섭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 상처를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이 손에 든 휴대폰만 보였습니다. 준호야, 할머니 화나게 하지 마. 저도 화났어요. 그럼 말을 해. 내가 뭘 숨기고 있는지.
숨기는 거 없어요. 없는데 왜 이러니? 그 순간 준호가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아이 팔목을 잡았습니다. 세게 잡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놓치면 안 된다는 마음에 손이 먼저 나간 정도였지요. 잠깐만. 폰 내놔. 나요. 준호가 팔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저는 균형을 잃고 식탁 모서리에 손을 짚었습니다. 그 작은 몸부림 하나에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는 이미 울기 직전처럼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왜 이래요, 진짜? 내가 그 말을 해야지. 내가 왜 이렇게 변했니? 제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늘 참으려 했는데 그날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집안 가득 서로의 숨소리만 거칠게 울렸습니다. 그러다 저는 결국 아이 주머니 속 휴대폰을 빼냈습니다. 준호가 달려들 듯 손을 뻗었지만 제가 먼저 한 발 물러났습니다. 할머니, 돌려줘요. 안 된다. 그거 내놔요. 내가 정신 차릴 때까지 안 된다. 왜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가 아니라 살리려고 그러지. 그 말이 끝나자 준호는 숨을 삼키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이 저는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화, 수치심, 두려움, 원망. 그런 것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아이 눈빛이 그렇게 낯설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얼른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고 휴대폰을 안에 넣었습니다. 열쇠까지 잠갔습니다. 그 잠금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뒤에서 준호가 문 앞까지 따라와 외쳤습니다. 열어요. 안 된다. 할머니 진짜 너무해. 너부터 진정해. 내가 왜 진정해야 돼요? 그건 내 거라고요. 저는 문을 반쯤 닫은 채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통 아이가 휴대폰을 뺏기면 화를 내지요. 하지만 준호의 반응은 화만으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당장 큰일이라도 나는 사람 같았습니다. 준호야. 제가 조금 누그러진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말해. 무슨 일인지 말하면 할머니가 도와줄게. 아이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이가 무너질 줄 알았습니다. 울면서라도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준호는 끝내 제 얼굴을 피했습니다. 됐어요. 한마디만 남기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번엔 문 잠그는 소리가 더 매섭게 들렸습니다. 저는 안방 문틀을 잡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도와주겠다고 말했는데 왜 제 말은 점점 더 멀리 밀려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점심 무렵까지도 아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도시락처럼 밥상을 들고 갔다가 그냥 다시 물러났습니다. 방 안에서는 작은 진동 소리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그 정적이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서랍 속에 잠긴 휴대폰을 한번 꺼내볼까 싶다가도 남의 물건을 함부로 보는 것 같은 죄책감에 다시 넣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걸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두 마음 사이에서 저는 몇 시간을 서성였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너무 갑작스러워서 저도 모르게 몸을 움찔했습니다. 택배가 올 날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앞치마에 손을 닫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 모니터에는 낯선 남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제복을 입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문을 열자 제복 입은 남자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찰입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김순자 씨 맞으십니까? 예, 그런데 무슨...
남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신고가 접수돼서 확인차 방문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현관 바닥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손잡이를 더 세게 쥔 것도 그때였습니다. 제 귀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아동학대. 그 단어가 우리 집 현관 앞에 서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뭐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은 미안한 표정으로 다시 설명했습니다. 보호자가 미성년자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고 신체를 제지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도 끝에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고 시선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 얼굴을 보자마자 모든 걸 알아버렸습니다. 다른 설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준호야. 아이 입술이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제가 신고했어요. 그 말은 비명보다 더 아프게 들렸습니다. 저는 벽을 짚지 않으면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알아들었는데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경찰보다도 신고 내용보다도 그 입에서 나온 말 자체가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내가? 준호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중간에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잠시 안에서 이야기 나눠도 될까요? 저는 한 발 비켜섰습니다.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두 사람이 거실로 들어왔고 저는 멍한 상태로 식탁 의자 하나를 빼드렸습니다. 준호는 거실 끝에 서서 손톱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당당하게 대들던 아이가 그 순간에는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선뜻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까이 가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늘 아침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입술을 때려 했지만 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말이 흐트러졌습니다. 그때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휴대폰을 뺏었어요.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뺏으셨나요? 준호가 잠깐 숨을 삼켰습니다. 제가 싫다고 했는데 팔 잡고 강제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분명히 사실의 한 부분은 맞았습니다. 제가 팔목을 잡은 것도 맞고 휴대폰을 빼앗은 것도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만 떼어내 놓으니 저는 정말 몹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를 돌보려는 마음도 밤새 지켜보던 불안도 무너지는 생활 습관에 대한 걱정도 그 안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준호야. 제가 아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넌 그걸 그렇게 말하니? 준호는 제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외면이 저는 몹시 서러웠습니다. 경찰은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야 한다며 저에게도 설명을 부탁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밤새 안 자는 것, 학교를 자꾸 빠지는 것, 밥도 못 먹는 것, 손에서 휴대폰을 놓지 않는 것, 그리고 제가 무슨 마음으로 휴대폰을 치웠는지 말을 하면서도 자꾸만 내가 변명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평생 남 앞에 부끄러운 짓 한 번 안 하고 살았는데 그날은 제 인생 전체가 신문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짧지 않은 문답이 오갔습니다. 경찰은 큰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우선은 보호자 교육 차원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고 사실이 남고 학교나 관련 기관에서 추가 확인이 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수록 제 얼굴은 더 화끈거렸습니다. 이웃이 들었을까, 복도 지나가던 사람이 봤을까, 그런 생각까지 밀려왔습니다. 모든 설명이 끝나고
경찰이 마지막으로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준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제 폰 돌려받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 더 무너졌습니다. 경찰까지 불러놓고 아이가 끝내 붙잡고 있는 것이 고작 휴대폰 하나라는 사실이 참담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하나가 이 아이에게는 목숨줄처럼 절박한 무엇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경찰이 돌아가고 현관문이 닫히자 집안은 순식간에 깊은 물속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거실 한가운데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침에 차렸던 밥그릇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국은 식었고 계란은 가장자리가 말라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천천히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손자가 저를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우리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끔찍했는데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더 낯선 공포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식탁 앞으로 가서 그릇들을 하나씩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 가장자리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준호야, 밥 식는다 하며 한마디라도 던졌을 텐데 그날은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전부 잘못될 것 같았습니다. 걱정을 해도 간섭이 되고 붙잡아도 폭력이 되고 사랑으로 챙긴 일조차 오해가 되는 것 같았지요. 그 사실이 너무 낯설고 또 너무 무서웠습니다. 부엌 개수대 앞에 서서 그릇을 씻는데 자꾸만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그릇을 다시 내려놓고 숨을 골라야 했습니다. 평생 장사하면서 별일을 다 겪었습니다. 비 오는 날 손님이 한 명도 없어 울컥했던 날도 있었고 남편 병원비 때문에 통장 잔고를 보며 밤새 뒤척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늘 버텼습니다. 사람이 사는 건 원래 버티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돈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 몸이 아픈 것도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제 인생 자체가 틀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아이를 잘못 키운 걸까? 내 방식이 너무 오래된 걸까? 내가 정말 선을 넘은 걸까? 그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맴돌았습니다. 답은 나오지 않았고 대신 자책만 자꾸 부풀어 올랐습니다. 오후 해가 거실 바닥까지 길게 들어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시간에 빨래를 걷고 화분 흙을 만지고 저녁 반찬을 준비했을 텐데 그날은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과 부엌을 괜히 몇 번씩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 안방 서랍을 열어 잠가둔 휴대폰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 작은 기계가 집안 전체를 이렇게 뒤흔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손에 쥐고 있으면 바로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들었길래 아이가 경찰까지 불렀는지 그걸 알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열어보는 순간 정말로 제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서랍 안에 넣고 닫았습니다. 제가 닫은 건 서랍이 아니라 제 마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방 안에 들어간 준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예 숨소리조차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전에는 아이가 저를 피하면 서운했는데 그날은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마주치면 제가 무슨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화난 얼굴도 아니고 우는 얼굴도 아니고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은 얼굴도 아니었지요. 손자에게 배신감을 느꼈다는 말은 차마 못하겠습니다. 그 아이도 어쩌면 겁이 났을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상처받았다는 말은 할 수 있겠습니다. 오래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낯선 사람처럼 느껴질 때 마음 한가운데가 텅 비는 것 같은 상처 말입니다. 저녁이 가까워질 무렵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수화기 넘어 목소리는 피곤하고 다급했습니다. 이미 준호에게 연락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잠깐 통화 괜찮으세요? 그래.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더 잠겨 있었습니다. 준호가 오늘 일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요. 좀 있었던 게 아니지.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아주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애가 많이 예민한 상태라서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예민한 걸 알아도 이게 할 짓이니? 그건 저도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머니도 휴대폰을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또 한 번 쿵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그 말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누군가는 제가 한 행동을 먼저 문제 삼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지요. 그렇게까지라니. 밤새 안 자고 학교도 안 가고 밥도 안 먹는데 내가 뭘 해야 하니? 그래도 아이 물건을 강제로 뺏는 건 강제로 뺏은 게 아니야. 살려보려고 한 거지. 제 목소리가 처음으로 조금 높아졌습니다. 며느리는 바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마음은 알아요. 그런데 요즘 애들은 방식이 달라서 그 요즘 방식이 경찰 부르는 거니? 말해놓고도 마음이 쓰렸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몰아붙이고 싶었던 건 아닙니다. 다만 그 한마디는 꼭 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일이 비정상적이라는 걸 분명하게 말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며느리는 끝내 길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주말에 내려와서 이야기해 보겠다고만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허무한 기분만 더 짙어졌습니다. 주말, 그 말은 늘 조금 늦게 오는 말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긴 뒤에야 찾아오는 약속 같은 것이었지요. 아들에게는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며느리에게 들었을 테고 들었다 한들 무슨 말을 할지 뻔했습니다. 엄마, 좀만 참지 그랬어. 아니면 준호가 원래 예민하잖아. 평생 과묵한 사람이었던 아들은 중요할 때마다 꼭 말이 부족했습니다. 어릴 때도 그랬고 결혼해서도 그랬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그랬습니다. 아들이 나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사람을 붙들어야 할 순간마다 한 발 늦는 사람이었지요. 그 덕분에 저는 늘 누군가의 몫까지 같이 감당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해가 지고 집안이 어두워지자 저는 거실불을 켰습니다. 노란 조명이 벽에 번졌지만 이상하게도 집이 더 휑하게 느껴졌습니다. TV를 틀까 하다가 말았습니다. 웃음소리가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이든 뉴스의 딱딱한 앵커 목소리든 그날의 집에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소파에 앉아 손등만 내려다봤습니다. 장사하느라 거칠어진 손, 아이 밥 먹이느라 늘 바쁘던 손, 열날 때 이마 짚어보던 손. 그 손이 오늘은 강제로 제지한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손인데 이름이 달라지니 제 자신도 달라진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문득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준호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던가요? 학교 앞에서 넘어져 무릎이 까진 채 집으로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 무릎에서 피가 조금 나는데도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서럽게 울더군요. 저는 아이를 욕실 의자에 앉혀두고 소독약을 발랐습니다. 준호는 따갑다며 울면서도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아프게 하지 마. 그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금 따가워야 낫지. 아이는 훌쩍이면서도 끝까지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기억이 왜 그날 갑자기 떠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지금의 준호는 제 손을 놓아버렸다는 사실을 제 마음이 뒤늦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야 준호 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일부러 고개를 바로 들지 않았습니다. 괜히 눈이 마주치면 또 어떤 표정이 오갈지 두려웠습니다. 아이는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부엌 쪽으로 갔습니다. 냉장고 문 여는 소리, 물 따르는 소리가 짧게 이어졌습니다. 그 평범한 소리조차 낯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배고프니? 뭐라도 줄까? 하고 물었을 텐데 그날은 목구멍이 꽉 막힌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른 척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아이가 잠깐 멈췄습니다. 등만 보였습니다. 밥은 먹어야지. 괜찮아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준호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눈밑은 더 짙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처럼 날카로운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아주 지쳐 보였습니다. 배 안 고파요. 그래도 뭐라도 먹어.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수십 가지 말을 삼켰습니다. 왜 그랬니? 내가 그렇게 미웠니? 경찰까지 불러야 했니?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들은 지금 꺼내면 전부 칼이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또 아려왔습니다. 아이는 아직도 자기가 한 행동의 무게를 다 모르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잘못했고 안 했고를 지금 바로 따질 수는 없다. 할머니도 제 폰 뺏었잖아요. 그래. 그건 내가 했다. 그럼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말은 또렷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억지를 부리는 소리 같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옳다고 계속 믿어야만 버틸 수 있는 사람의 소리 같았습니다. 준호야. 제가 소파에서 몸을 바로 세우며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말을 했어야지.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내려다보기만 했습니다. 무섭고 억울하면 말했어야지. 경찰부터 부르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지 생각은 해봤니? 그제야 준호 입술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끝내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다시 컵을 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낮보다 약했습니다. 저는 그 약한 소리가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힘이 빠진 사람은 더 깊이 무너져 있기 마련이니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의 공기는 더 눅눅해졌습니다. 저는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거실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벽식의 초침이 또각또각 움직였습니다. 방문 아래로 새어나오는 불빛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며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 아이가 지금도 누군가와 연락하고 있는 걸까? 혹시 휴대폰을 빼앗긴 것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이미 더 깊은 곳에 발을 들여놓은 건 아닐까? 낮에는 상처받은 마음이 먼저였는데 밤이 되자 다시 불안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 반응이 너무 과했습니다. 단순히 화가 난 사람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잃으면 큰일 나는 사람의 반응이었지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복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준호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 아래로 빛이 가늘게 새어나왔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주 희미하게 무언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노크할까 하다가 멈췄습니다. 지금 문을 두드리면 또 벽만 높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문 앞 바닥에 잠시 기대듯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이 닫힌 문 앞에 서 있는 일은 나이와 상관없이 참 힘든 일입니다. 한참을 서 있던 그때였습니다. 문 안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끊어지듯 흘러나왔습니다. 아주 작았지만 분명 사람과 통화하는 소리였습니다. 휴대폰은 제 서랍 안에 잠겨 있는데 아이는 누구와 어떻게 통화를 하고 있는 걸까? 제 가슴이 갑자기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는 제가 오늘 하루 내내 듣지 못했던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짜증도 아니고 반항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분명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그대로 숨을 죽였습니다.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휴대폰은 분명 제 안방 서랍 안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방 안에서는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어폰으로 예전에 녹음된 걸 듣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목소리는 끊기고 이어지기를 반복했고 상대가 하는 말에 따라 준호 숨소리도 달라졌습니다. 그건 분명 지금 이 순간 이어지고 있는 대화였습니다. 문에 귀를 붙일 만큼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용기는 없었습니다. 다만 문 앞 공기만으로도 아이 목소리에 실린 떨림은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낮에 저를 향해 나를 세우던 그 목소리와는 달랐습니다. 그건 화난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라 쫓기고 겁먹은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내일은 진짜 보낼게. 다시 정적. 그리고 이어진 말이 제 심장을 세게 눌렀습니다. 엄마 아빠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그 순간 제 등줄기를 타고 식은 기운이 쭉 내려갔습니다. 돈이구나 싶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보내야 하는데 못 보내고 있고 부모에게는 들키면 안 되는 일. 그게 공부일 리는 없었고 친구들끼리 장난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한 발 물러났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지금 문을 열고 당장 따져 묻고 싶었지만 그러면 아이는 또 벽을 세울 게 분명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 이미 충분히 밀려났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랍을 열고 잠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바닥 안에서 기계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아까까지는 열어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아이 사생활의 문제라고 마지막 선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건 사생활이 아니라 위험의 문제였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른 채 손 놓고 있는 것이 더 큰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휴대폰을 켰습니다. 잠금 화면이 떴습니다. 번호를 모르면 열 수 없을 텐데 이상하게도 손이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준호 생일, 제 생일, 어릴 적 강아지 이름 이런 걸 하나씩 눌러보다가 마지막으로 남편 기일을 입력해봤습니다. 화면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가 아직도 그날을 비밀번호로 쓰고 있다는 사실이 먼저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감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알림창에 쌓여있던 메시지들이 한꺼번에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친구 이름도 몇 개 있었지만 처음 보는 아이디가 더 많았습니다. 닉네임처럼 보이는 영어와 숫자, 뜻을 알 수 없는 짧은 말들,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몇 개의 메시지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오늘까지 안 넣으면 부모한테 간다. 장난하냐? 계좌 막히기 전에 보내. 스크린샷 다 있다. 신고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한다. 저는 화면을 들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문자 하나하나가 마치 누군가 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손끝이 저릿해졌습니다. 아이는 단순히 게임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누구와 엮였는지는 아직 몰라도 이건 분명 가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메신저를 더 열어보니 대화 내용은 더 엉망이었습니다. 아이템 거래, 계정, 충전, 환불, 급전, 대리결제. 제가 정확히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었지만 돈이 오갔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중간중간 준호가 보낸 문장도 보였습니다. 이번 주 안에 갚을게. 진짜 이번엔 기다려줘. 저도 방법 찾는 중이에요. 제발 부모님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마지막 문장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17살 아이가 누군가에게 제발이라고 쓰고 있었습니다. 저를 경찰에 신고한 그 아이가 밖에서는 더 무서운 누군가에게 이렇게 매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화가 났습니다. 속도 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크게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싶어서였습니다. 그래서 더 미친 듯이 휴대폰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겠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빼앗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반응했던 것이겠지요. 통화 기록을 보다가 낯선 번호 하나가 여러 번 반복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거의 매일 통화한 번호였습니다. 밤늦게 새벽에도 학교 가야 할 아침에도 저는 그 번호를 따라 메모장까지 뒤졌습니다. 그러다 아주 짧게 적힌 메모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토요일까지 180. 막히면 끝.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금액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180만 원. 어른에게도 적지 않은 돈입니다. 하물며 학생인 아이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액수지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경찰이 왔던 일보다 오히려 지금 이 사실이 더 무서웠습니다. 아이는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었습니다. 그때 방 밖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놀라서 휴대폰을 얼른 끄고 품에 감췄습니다. 준호가 복도를 지나 화장실로 가는 발소리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물 흐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급히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당장 붙잡고 묻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누구냐? 얼마나 빚졌냐? 무슨 일을 한 거냐? 하지만 그렇게 몰아세우면 또 똑같이 입을 닫을 게 분명했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거짓말을 하더라도 스스로 말할 수 있는 틈을 열어줘야 했습니다. 그래야 진짜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호가 방으로 돌아간 뒤에도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도와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는데 저는 훈육과 버릇의 문제로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새벽까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따뜻한 물 한 컵을 따라 들고 준호 방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준호야.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요? 문 좀 열어라. 잠시 후 문이 아주 조금 열렸습니다. 준호는 문틈 사이로만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눈은 충혈돼 있었고 입술은 말라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상태가 더 심각했습니다. 잠을 못 잔 얼굴이 아니라 오래 겁먹어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이거 마셔. 제가 물컵을 내밀자 아이는 선뜻 받지 않았습니다. 의심과 경계가 먼저 올라온 눈빛이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보이지 않는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아이 얼굴을 보다가 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준호야, 내가 할머니한테 거짓말해도 괜찮다. 그런데 지금은 숨기면 더 큰일 난다. 그 순간 준호 표정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척하려 했던 얼굴에 금이 가는 게 보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누가 너한테 돈 보내라고 하니? 준호 눈동자가 크게 떨렸습니다. 문틈을 잡고 있던 손에도 힘이 들어갔습니다. 제 폰 봤어요? 그 질문에는 분노보다 두려움이 먼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맞다. 준호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문을 닫으려는 듯 몸을 뒤로 빼기에 저는 재빨리 말했습니다. 혼내려고 본 게 아니다. 너무 이상해서 봤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이 크다. 왜 봐요, 왜? 진짜. 아이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부분에서 힘이 꺾였습니다. 화내려다가도 더는 버틸 힘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그대로 섰습니다. 얼마냐? 준호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준호야, 그냥 조금이요. 조금이 얼마냐고 묻는 거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저는 아이가 도망치듯 또 문을 닫을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70. 저는 순간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170만 원이요. 말을 뱉는 순간 아이 어깨가 푹 꺼졌습니다. 그 숫자가 입 밖으로 나오기까지 얼마나 오래 끌어안고 있었는지 한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벽을 짚어야 했습니다. 예상은 했어도 직접 듣는 순간 충격은 또 달랐습니다. 학생이 무슨 돈을 그렇게... 처음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준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아이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게임 아이템 거래였어요. 친구가 같이 하면 돈 벌 수 있다고 했어요. 처음엔 진짜 조금 벌렸어요. 그래서 더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훈계보다 끝까지 듣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계정 막히고 환불 문제 생기고 대신 결제해준 사람 돈 못 갚고 그래서 계속 막으려고 또 다른 데서 돈 구하고 그렇게 됐어요. 부모한테는 왜 말을 못했니? 그 질문에 준호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죽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이 너무 작아서 오히려 더 크게 들렸습니다. 아빠는 화만 낼 것 같았고 엄마는 실망할 것 같았고 할머니는... 준호가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할머니는 저 포기할까봐 무서웠어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화가 나야 맞는데 이상하게 먼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저를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동시에 제가 자기를 포기할까봐 제일 무서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가 봅니다. 미안하면서도 원망하고 기대면서도 밀어내고 살고 싶으면서도 자꾸 망가지는 방향으로 가는 법이니까요. 저는 문 앞에서 한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복도 불빛 아래에서 준호 얼굴은 아직 아이 같았습니다. 덩치는 다 컸어도 감당하지 못할 일을 홀로 끌어안은 아이 얼굴이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이건 너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물이 한 방울 턱 끝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도망치면 안 된다. 그 말을 하면서도 제 안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아직 모르겠었습니다. 경찰 신고 문제도 남아 있었고 돈 문제도 남아 있었고 부모에게 알리는 일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또 한 번의 숨김이나 회피가 아니라 제대로 마주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끝내 잠들지 못했습니다. 안방 불을 끄고 누워도 천장만 보였습니다. 눈을 감으면 준호가 문틈 사이에서 울먹이던 얼굴이 떠올랐고 다시 눈을 뜨면 경찰이 현관 앞에 서 있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사람 마음이 놀라면 화부터 날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군요. 분명 상처도 컸습니다. 제가 키운 손자가 저를 신고했다는 사실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쉽게 아물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크게 남는 것은 17살. 아이가 170만 원을 감당하지 못해 혼자 떨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할머니인데 그 아이가 무너지는 소리를 왜 이렇게 늦게 들었을까? 그 생각이 밤새 저를 붙잡았습니다. 새벽 5시쯤이었을 겁니다. 창밖이 아주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국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쪽은 전날보다 더 또렷했습니다. 이제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일을 덮을 것인지 아니면 드러내고 제대로 수습할 것인지, 아이를 지키고 싶다는 이유로 또 한 번 숨기면 아마 더 큰 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부드러운 위로나 잠깐의 모면이 아니라 멈춰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무너진 데를 덮는 것이 아니라 깨진 바닥을 직접 보는 일이었지요. 저는 부엌에 나가 물을 올렸습니다. 주전자 앞물이 끓는 소리가 작게 부엌을 채웠습니다. 찬장 문을 열어 컵을 꺼내고 밥솥 뚜껑을 열어 남은 밥을 확인했습니다. 손은 평소처럼 움직였지만 마음은 계속 복도 끝 방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도 밤새 거의 자지 못했을 겁니다. 저를 신고한 아이 휴대폰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속으로 비명을 지르던 아이, 부모에게 들킬까 떨던 아이. 그 아이들이 전부 같은 아이였지요. 제가 그 사실을 이제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가 조금 넘어서 방문이 열렸습니다. 준호는 밤새 한숨도 못 잔 얼굴로 나왔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어깨는 잔뜩 웅크려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죽 한 그릇을 놓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밥 먹으라고 몇 번쯤 더 말했을 텐데 그날은 그냥 조용히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앉아라. 준호는 잠깐 망설이다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긴 했지만 바로 먹지는 못했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바로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죽에서 김이 조금씩 올라왔고 창문 사이로 들어온 아침빛이 식탁 위를 천천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저는 마음속 문장을 몇 번이나 고쳐 말했습니다. 화를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무르게 넘어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지금 처음으로 제대로 된 어른의 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호야. 아이가 고개를 아주 조금 들었습니다. 오늘은 학교 안 간다. 준호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혼날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다른 말이 먼저 나온 탓이었겠지요. 대신 나랑 같이 갈 데가 있다. 어디요? 경찰서. 그 말이 떨어지자 준호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숟가락이 그릇 벽에 부딪히며 작게 소리를 냈습니다. 왜요? 저는 아이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도망가고 싶은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저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신고한 일도 정리해야 하고 돈 문제도 말해야 한다. 그건 안 돼요. 돼야 한다. 할머니, 제발 그건 아니에요. 목소리가 금세 떨렸습니다. 준호는 다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더 화낼 거예요. 부모님도 알게 되고 학교에서도. 그래서 지금처럼 숨기면 괜찮아지니? 준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제 말했지. 무서웠다고. 맞다. 무서웠을 거다. 그런데 무섭다고 계속 숨으면 그 무서운 일은 더 커진다. 이제는 끝내야 한다. 아이는 한동안 제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아이가 당장 받아들일 거라고 기대하진 않았습니다. 17살 아이에게
자기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밖으로 끌어내는 일은 어른에게도 어려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꼭 지나가야 할 길이라고는 분명히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혼난다고 끝나는 일 아니다. 제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혼나야 끝나는 일은 있다. 그 말에 준호 눈가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아이는 입술을 깨물며 겨우 죽을 몇 습갈 떠먹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흔들렸습니다. 이대로 안아주고 괜찮다고 하고 우리끼리 해결하자고 말하면 조금 덜 무서울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괜찮아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평생 배운 삶의 방식은 그랬습니다. 상처는 아파도 소독해야 낫고 잘못은 부끄러워도 바로잡아야 끝이 납니다. 아침 9시쯤 저는 며느리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빚을 졌다는 것,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금전 문제와 거래 문제가 얽혀 있다는 것, 오늘 경찰서에 다시 가겠다는 것을 차례대로 말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만으로도 며느리가 얼마나 놀랐는지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정말이에요? 내가 없는 말하겠니? 준호가 그런 돈을요? 그래. 그러니까 더 미루면 안 된다. 며느리는 울음을 참는 숨소리를 냈습니다. 잠시 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바로 가볼게요. 오너라. 그런데 와서 애 먼저 다그치지 마라. 지금 필요한 건 화내는 게 아니라 수습하는 거다. 그 말을 하면서도 제 속이 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서운한 마음, 아들에게 쌓인 답답함 다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누구 하나 탓할 시간보다 아이를 꺼내는 일이 더 급했습니다. 오전이 지나기 전 며느리가 먼저 도착했고 뒤이어 아들도 왔습니다. 오랜만에 네 사람이 거실에 모였는데 가족이 아니라 조사받으러 온 사람들처럼 다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말을 잃었고 며느리는 눈가가 잔뜩 붉어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소파 끝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만 꼼지락거렸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지 않으면 아무도 말을 시작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소리 지르는 사람 없이 끝내자.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단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화만 내면 애는 또 입 닫는다. 아들은 낮게 한숨을 쉬며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엄마 진작 말하지 그랬어. 그 말에 저는 잠깐 웃음도 아닌 숨을 내뱉었습니다. 나도 진작 알았으면 말했지. 그 짧은 대답 안에 제 서운함이 다 들어있었을 겁니다. 아들도 그걸 느꼈는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 가는 길은 무겁고 길게 느껴졌습니다. 차 안에는 라디오도 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운전만 했고 며느리는 조용히 손수건을 쥐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뒷좌석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 있었지만 일부러 말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의 손등 위에 제 손을 한번 살짝 올렸다가 뗐습니다. 준호는 놀란 듯 저를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잠깐의 시선 속에 고마움인지 두려움인지 미안함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쳤습니다. 경찰서 상담실에 앉았을 때 준호는 처음보다 훨씬 더 작아 보였습니다. 제복 입은 사람이 질문을 시작하자 아이 어깨가 점점 굳었습니다. 신고 경위, 휴대폰 문제, 금전거래 정황. 어른들이 들으면 부끄럽고 두려운 말들을 17살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나씩 말해야 했습니다. 몇 번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괜히 제 무릎 위 손만 세게 쥐었습니다. 대신 대답해 줄 수는 없었지만 저 아이가 무너지지 않게 눈으로라도 붙들고 있고 싶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용돈 벌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준호가 겨우 말했습니다. 친구가 괜찮다고 했고 조금 벌리니까 계속하게 됐어요. 그 뒤에는 막히니까 메우려고 다른 돈을 썼어요. 경찰관은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꾸짖기보다 사실을 확인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차분함이 더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정말 혼날 때보다 조용히 현실을 마주할 때 사람이 더 작아지기도 하니까요. 신고 관련해서는 당시 상황을 상호 확인한 뒤 가정 내 지도와 상담 연계로 정리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큰 사건으로 번지지 않는다는 말에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저는 그 일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돈 문제와 관련된 상담, 학교 측과의 협의, 보호자 책임까지 모두 남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첫걸음은 뗀 셈이었습니다. 숨겨둔 걸 끌어냈고 도망치던 아이가 자기 입으로 사실을 말했으니까요. 상담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준호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는 옆에서 따라 멈췄습니다. 아이는 한참 바닥만 보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니? 미안해요. 그 세 글자가 나오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막상 듣고 나니 준비했던 말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 목소리가 너무 떨려서 마음이 먼저 내려앉았습니다. 경찰 부른 거 진짜 미안해요. 저는 아이 얼굴을 천천히 보았습니다. 눈가가 벌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지난 며칠의 분노와 상처가 전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것들보다 더 오래 남을 감정 하나가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가 끝내 돌아오고 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래,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많이 잘못했다. 준호 어깨가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저는 잠깐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부터는 같이 바로잡으면 된다. 그 순간 아이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준호는 급히 얼굴을 돌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 어깨를 가볍게 쓸어내렸습니다. 혼나도 괜찮다. 제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망가졌어도 괜찮다. 다시 하면 된다. 그런데 도망은 치지 마라. 준호는 울음을 참느라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 하나가 지난 며칠의 어떤 말보다도 크게 느껴졌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일은 한 번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학교 상담도 다녀야 했고 며느리와 아들도 번갈아 시간을 냈고 저는 서류며 연락이며 배워가며 따라다녔습니다. 준호는 한동안 휴대폰 없이 지냈습니다. 처음엔 금단처럼 안절부절 못했지만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아침에 스스로 일어나는 날이 생겼고 밥 한 그릇을 다 먹는 날도 생겼습니다. 예전처럼 웃음이 많아진 것은 아니어도 적어도 눈빛에서 늘 쫓기던 기색은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고 있는데 준호가 제 옆으로 와섰습니다. 많이 큰 아이였지만 그 순간은 예전처럼 어깨가 제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응, 저 나중에 돈 벌면 제일 먼저 갚을 사람 있어요. 저는 물 뿌리개를 멈추고 아이를 봤습니다. 누군데? 준호가 민망한 듯 웃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보는 아이다운 웃음이었습니다. 할머니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울음하고는 조금 다른 오래 참았다가 겨우 새어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나는 됐다. 대신 사람 마음 빚지지 말고 살아라.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다시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마른 흙이 천천히 물을 머금는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습니다. 사람 마음도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바짝 말라버려도 시간이 들고 정성이 들면 다시 조금씩 젖어드는 것. 우리 가족도 그랬습니다. 완벽하게 나아진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다시 살아낼 수 있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